FM 94.5MHz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이제 8시 정각돼서 3부 시작합니다. 경기도 화성시가 수도권에서 최초로 무상 교통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부터니까 어제부터죠. 아동과 청소년들 14만여 명에게 대중교통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내년까지는 25만 명으로 대상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자, 비용 문제, 또 예산 문제가 당연히 생길 텐데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비용 절감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서철모 화성시장과 지금 연결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전화가 연결이 아직 안 돼서 잠깐 기다려보고요. 그 사이에 잠시 안내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요. 우물정자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기도 화성시가 수도권에서 최초로 무상 교통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수도권뿐이 아니고요. 강원도 정선군이 이미 이제 무상 교통 서비스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남 신안군에서도 지금 이 대중교통 무상 교통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당장은 돈이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서비스인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를테면은 버스 회사에 이제 자치단체에서 거액의 해마다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를테면은 계속해서 이제 감당하느니 차라리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중교통 관련해서 공영 서비스 쪽으로 가겠다는 그런 이제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두고서 이런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인데요. 네. 자, 아직까지는 지금 화성시장이 전화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요, 이제 서철모 화성시장과는 잠시 뒤에 전화 연결되는 대로 진행하기로 하고요. 일단, 사건인 법 코너로 좀 이어가겠습니다. 네, 사건인 법. 오늘은 이제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 오는 12월 13일, 자, 다음 달 13일로 예정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관련 법률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구자룡입니다. 예. 자, 조두순 씨가 다음 달 13일 출소하죠? 만기 출소죠? 네, 맞습니다. 12월 13일에 만기 출소하게 되고요. 예. 좀 기억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사건을 좀 다시 한번 네. 정리해 보자면 예. 2008년경에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당시 50대의 남성인 조두순이 당시 8세의 여아를 납치해서 화장실에 끌고 가서 강간을 하고 여러 도구를 이용한 이렇게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충격적인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강간 상해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아의 피해가 장기가 굉장히 훼손돼가지고 인공장기를 달아야 될 정도의 큰 상처를 받았고요. 이에 대해서는 이제 조두순이 강간 상해죄로 처벌되어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징역 12년 그리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이제 전자발치라고 부르는데 그게 이제 부착 7년 그리고 신상 정보 공개 5년 이렇게 이제 확정이 되었고 그 12년이 이제 지나서 만기가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12년이 지나서요. 네. 자, 이 워낙 끔찍했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안산 쪽 주민들 불안감이 굉장히 크고요. 정부가 대책 내놓은 거 좀 있죠? 네, 맞습니다. 예. 국민청원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긴 했는데 정부에서도 이미 현행법상으로 출소를 막을 수는 없다. 또 다시 또 높은 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런 이제 의견을 밝힌 바가 있고 현행법상으로 이제 가능한 조치로서 언급된 것이 24시간 밀착 감시 그리고 주거지 반경 1km 이내에서는 이제 여성 안심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고 CCTV를 증설하고 그리고 또 음주나 외출 제한 등의 이제 적절한 방침을 이제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조치 사항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법무부 또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에서 이제 조두순 재범 방지 그리고 관리 방안 마련한 건데 근데 전담 보호
관찰관을 지정해서 조두순을 뭐 1대1로 24시간 감시하는 거. 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또 일각에서는 뭐 인권 침해 요소가 있지 않냐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보호 관찰이라는 것 자체가 예. 일단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본질적이고요. 네. 법적으로도 이제 이걸 따질 때 기본권에 대한 제약이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제약이 좀 침해의 수준에 이르러서 위헌이 되느냐 이렇게 네. 따져보는데 보호 관찰의 방법으로서 제약이 따르고 네. 여기서 마련된 이 조두순에 대한 경우는 네. 뭐 법적으로 근거도 있고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당한 목적에 의한 적절한 수단이다. 이거는 지금 위헌까지 이르지는 않는 것으로 이렇게 네.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근데 어때요? 그 외출 제한 시간이 또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게 이를테면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네. 자정부터? 자정부터 그 다음날 이제 아침 6시까지. 그러면은 이제 아까 뭐 24시간 감시한다고는 했는데 네. 그 시간대에도 감시는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그때는 되겠습니까? 이제 그 전자발찌에 의해 가지고 위치가 추적이 예, 되니까 예. 이제 그런 네. 방식이 이용될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력이 동원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네. 이게 참 사실 뭐 그냥 간단히 생각을 하면 굳이 이 사람 출소시키지 말고 교도소 안에 놔뒀으면 뭐 이렇게까지 막 그 주민들 불안에 떨고 이렇게 큰 많은 인력 동원해서 감시하고 이런 일이 없어질 텐데 한 이런 얘기도 사실은 또 하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게 또 법률가로서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운 예. 부분인데 네. 또 앵커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게 또 반갑기도 한 부분이 예. 조두순이라는 범죄자 분명히 예. 악성을 발현을 했고 범죄를 예. 뭐 굉장히 입에 담기도 힘든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사람 한 명만을 타겟으로 하는 법률 이런 것은 사실 네. 법치국가에서 제정할 수가 없고요. 예. 그 사람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이 사회적으로 비용을 들일지언정 네. 이게 뭐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옛날에 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도 미란다 원칙이라는 거 우리 잘 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때 미란다 사실 진범이었거든요. 예. 하지만 그때 적법 절차 원칙을 위해서 그 사람을 풀어줬었습니다. 네. 그거에 의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뭐 수사 과정이나 이런 것이 다 형해화될 것이다. 범죄자가 활개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그것이 정비돼 가지고 인권을 보장하는 적법 절차가 더 강화됐거든요. 네. 그것이 미란다가 우리한테 뭐 잘했다. 네. 미란다한테 고마워한다. 이럴 필요가 없. 미란다 사건이 계기가 됐기 때문에 네. 인류가 이뤄낸 업적이다. 조두순 사건도 인권을 논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은 조두순이 뭐 그 사람을 위해서 네. 그 사람만을 뭐 생각해서 이것보다 예. 그 사람의 인권은 우리 안에 네. 우리가 모두가 보호되는 법치주의 안에 그 사람도 포함이 돼서 논의되는 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전담 보호관찰관이 이제 불시에 조두순을 찾아가서 음주 측정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알코올 농도, 혈중 알코올 농도죠. 그러니까 네, 0.03% 이상 네. 이게 음주한 걸로 확인이 되면 바로 처벌도 가능하다? 이게 맞습니까? 이게 보호 관찰에 의해 가지고 예. 준수 명령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법에 근거가 있는 내용이고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뭐 악습을 버리고 예. 새로운 이제 갱생의 삶을 살기 위한 이제 그런 이제 준수 사항을 부과하면서 거기에 네. 그 거주지 제약 그리고 네. 음주에 대해서도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금한다. 이게 이제 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네. 이제 충분히 가능하고 보호 관찰이 준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그에 따른 이제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특히 조두순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음주 부분이 중요한 네.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조두순 부인 같은 경우에도 탄원서를 낼 때 이 예. 사람이 음주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좀 변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요거까지 예. 조두순이 과하다. 나는 요거 뭐지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정해진 그 기준 이상 네. 넘어가게 되면 처벌 가능하다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뭐 어떤 처벌이 가능할 거로 일단 볼 근데 수 있습니까? 처벌이라고 예. 하는 게 이제 형사처벌까지 말하는 건 아니고 이제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원래는 그 집행유예나 네. 이런 거에 이제 보호 관찰이 붙기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만기 출소가 됐기 때문에 그 긴급 유치를 한다거나 네. 뭐 경고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이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치를 취하게 되고요. 강한 처벌까지는 결국 예, 이제 그거는 좀 그 어렵습니다. 인신 구속까지도 할 수는 있지만 유치는 할 수 있습니다. 유치는 할 수 예, 있습니다만 예, 예. 네 그렇군요. 자, 또 그 아까 뭐 전자장치 네. 예, 발치죠. 그러니까 부착 기간이 7년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7년이 지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뭐 달리 감시할 방법이 없습니까?
네, 사실 현행법상으로는 어렵습니다. 네. 전에 20대 국회에서 표창원 의원이 발의할 때 네.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계속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을 집어넣다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판결을 선고할 때 부착 네. 기간도 함께 이제 결정을 네.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변경하는 것은 예. 판결로 결정한 내용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네. 이제 그 법원의 판결보다 그 이후에 이제 법원 판결이 다른 것에 의해서 계속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은 또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위헌 시비를 좀 차단하는 차원에서 네. 법사위 차원에서 이제 배제가 됐고요.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는 전자발찌에 의한 추적은 기간이 지나면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아하. 그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래저래 이제 또 보호수용법 네. 이제 관련해서는 인권 침해 뭐 이중처벌이니 해서 위헌 소지 있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네. 이런 보호수용법에 대해서 좀 더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보호수용법은 특히 이제 아동 성폭력범 등이 이제 특수한 범죄 한 3가지 정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예. 이런 이제 강력범죄, 특수범죄에 대해서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를 했더라도 예. 그 사람의 재범의 위험성을 따져가지고 다시 또 격리를 할 수 있는 것 그걸 가능하게 하자 이제 이걸 골자로 하고 있고요. 예. 과거에도 2014년경에 한번 논의가 된 적은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때도 이제 입법화가 되진 못했고요. 이것이 아까 제가 이제 보호관찰이나 이런 거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위헌성이 없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는 사실 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이게 예전에 신군부 시대에 만들어졌던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제도하고 예. 성격이 약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보호감호제하고 약간 비슷하다. 예. 그러니까 사실 운용되는 면은 거의 비슷하고 예. 앞에 이제 해당되는 범죄를 좀 많이 줄여놨다. 근데 네네. 이게 또 한번 입법이 되고 나면 또 늘어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고 나면은 법원에 대해서 판결로 유죄를 받으면 형기를 받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추상적인 이유로 다시 네. 형벌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의 네. 그 제재가 따른다. 이게 좀 네. 어려운 문제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사건이라는 건 과거에 벌어졌잖아요. 예. 과거에 벌어진 거에 대해서도 유죄 무죄를 다 가릴 때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신의 영역 아니냐, 예. 오판의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고민들을 하는데 예.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건 미래의 일이거든요. 이게 뭐 영화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거 떠올려 보면은 예. 벌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리 판단해 가지고 처벌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한 영화도 있는데 예.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게 좀 추상적이고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형벌과 같은 식으로 제재가 따른다면은 좀 위험할 수 있다. 이거는 이중 처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위헌 논의가 많고 이것은 네. 쉽게 도입하기는 좀 어렵다. 고민이 많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런 의견입니다. 방금 보호감호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거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네. 어떤 부분에서 이게 좀 유사성 있는 건지 좀 보죠. 과거에는 예. 이제 보호감호제가 예. 뭐 신군부 시대에 예. 뭐 악성을 보인 이제 범죄자를 완전 네.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한다. 예, 네. 또 그 이후에 뭐 범죄의 전쟁 때는 그게 또 남용된 면이 있다. 네, 그러니까 네. 뭐 절도범 이런 경우에도 예. 징역을 마쳤는데 보호감호에 또 다시 가두고. 데려가고. 예. 예. 그래가지고 그때 결국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그런 고려에 의해서 폐지가 됐는데 네. 이게 형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호 감호 이름은 보호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네. 격리를 시켜버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격리 수용 시설에서 가둬놓는다. 이런 본질적인 면은 네. 징역형하고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 예. 지금도 그 보호감호제가 폐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당시 보호감호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네. 그거를 다 풀어주지 않고 유효성을 인정해가지고 현재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헌법 소원이 이어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헌법적인 차원에서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 자, 최근에 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에서 이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전자발찌보다 아예 뭐 화학적 거세 방식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조두수는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일단 이 범죄가 2008년, 9년 이럴 때 이제 발생해서 그때 네. 이제 무려 확정됐고 이랬기 때문에 네네. 그 이후에 2011년 7월에 도입된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에 의해 가지고 예. 조두순이 이 대상자가 되고 치료가 뭐 명령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예, 소급 예. 입법, 뭐 소급 적용 이런 문제가 네, 있기 네, 때문에 그렇네요. 가능하지가 않고요. 예. 그리고 또 이것도 제도적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게 현대 문명 사회로 넘어오면서는 예. 아무리 범죄인이라고 해도 신체에 직접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굉장히 좀 고민스럽게
하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형벌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 치료에 의해서 후유증은 없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과거에도 치열하게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또 주장하는 쪽에서는 말을 혼용해서 쓰니까 네네. 그게 그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원래는 성충동 약물 치료인데 이걸 화학적 거세라고 거의 대등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죠. 화학적 거세 이런 것은 사실 이건 그거에 처벌 그렇죠. 그런 맥락에, 취지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 제재를 가하고 신체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이 예.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게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네네. 이것은 과거에 뭐 미국에서도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자의 로보토미 시술이라서 전두엽을 절제하기도 하고 네, 이런 네. 과거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신체에 대한 바로 이 하는 것 부분, 이 부분은 효율성만으로 네. 도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네.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시점상으로도 이제 이 성충동 약물 치료 네. 보통 이제 화학적 거세를 불리는데 이게 이제 도입된 게 이제 2011년 7월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떤 뭐 소급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설령 이게 네.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시점상으로 소급 적용 아니라도 네. 이 성충동 약물 치료를 시행하는 부분에서는 네, 선별적으로 그렇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예. 그리고 예. 이게 또 동의를 전제로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네. 네. 뭐 일방적으로 이게 적용하는 게 그렇게 뭐 법적으로도 이렇게 쉽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인의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서철모 화성시장과 지금 전화 연결 이제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까 전화가 좀 안 됐습니다. 네네. 무슨 일 있었습니까? 아, 전화가 좀 이렇게 예. 잠금 모드로 이렇게 걸려 있어가지고 음이 예. 오질 않았습니다. 네. 예. 예. 네, 죄송합니다. 아, 마침내 연결됐으니까요. 예. 네. 말씀을 좀 많이 듣겠습니다. 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부터 시행한 거죠? 이게 무상교통. 네, 그렇습니다. 왜 이걸 추진하게 되셨습니까? 네, 저희 화성시는 지역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화성이 잘 청취자분들은 모르시지만 서울의 1.4배에 다다르는 면적입니다. 예, 크죠? 화정시가. 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학생들이 네. 필요한 시설들이 도서관도 있고 문화센터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많은데 네. 이 이용이 너무 자유롭지 않습니다. 아하. 그런데 학생들이 이 한 달에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5, 6만 원씩을 내야 되는 게 부담이라는 게 크기 때문에 네. 지역마다 지역을 들어다니면 우리 동네에 체육센터 지어달라, 네. 도서관 지어달라, 또 화성은 독특하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음터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예. 이음터를 갈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것 때문에 이 친구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예. 대중교통 요금이구나. 한 달에 한 6, 7만 원씩 내는 요금이 네. 부모한테 고스란히 경제적 부담으로 전가되는구나. 예. 그래서 이 친구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청소년들이 시에서 만든 공간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게 해보자. 예. 그리고 또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똑같이 좀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학교를 걸어 다닙니다. 네. 그리고 좀 농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버스를 타고 다녀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쪽에 사시는 분들이 자식이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는 거를 저희가 알게 돼서, 네. 그럼 우선 무상교통 정책을 해서 청소년에 한해서만 우선적으로라도 이 기회를 균등하게 만들어주자. 예. 뭐 시간의 한계는 일단 하는 수 없더라도, 네네. 이래서 이제 청소년을 이하를 먼저 네.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화성시가 이제 면적 자체가 서울시보다 큰 곳인데, 네. 이것을 당연히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저런 시설을 이용하려면은 보통을 이제 여러 번 이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비용이 높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일단은 당장은 청소년과 아동부터 무상교통 시행한다 이런 말씀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럼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겁니까? 네, 그럴 계획입니다. 이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일단은 금년에 만 18세 미만을 상대로 어제 시행이 됐고요. 예. 그 내년에 65세 이상 어르신, 이 어르신들도 이 경제적인 거에 훨씬 더 민감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65세 어르신과 대학생에 해당하는, 뭐 물론 대학교를 안 다니는 친구들도 다 포함이 되지만 만 23세 미만까지 내년에 예. 확대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화성시 내에서만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면 이제 이를테면 어떤 네. 버스 같은 경우, 노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원, 서울로 이동하기도 하고 환승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화성시 내에 있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만 해당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대상자들이 무상교통을 이용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뭐 일단 버스를 탔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카드를 찍으면요. 그 금액이 네. 뜨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 바로 그게 0원이 아니고 빵원이 아니고 네. 다른 방식으로 이제 어떤 이걸 뭐 이를테면 뭐 아예 감면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이게?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방식이 저희가 예.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논의하다가 예. 방식이 좀 다른 게요. 그 화성시의 시민이면 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네. 뭐 스마트폰에서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고요. 네. 그럼 저희가 일반 교통카드 같은 거 네. 충전식 교통카드를 보내드립니다. 아하. 그러면 본인이 예. 거기에 돈을 뭐 일반 지금 청소년들 카드도 다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티머니 카드도 네네. 여기에 돈을 충전합니다. 아. 충전해서 지금하고 똑같이 그냥 카드를 쓰시면 돼요. 예. 쓰시면 월 말이 되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에 이용한 거가 자동으로 정산이 돼서 예. 계좌로건 입금을 해드립니다. 아. 매월. 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새 카드를 일단 신청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새 카드를 발급받아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무상으로 이제 이번 달부터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네, 있다는 말씀이네요. 이달은 우선은 본인의 요금으로 이용하고 예. 다음 달에 그 전달에 이용한 만큼을 저희가 신용카드 비슷하게 네. 입금을 해드리는 겁니다. 입금 지급하는 것이군요. 네.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무상교통 시행하려면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 규모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고 이게 그러면 뭐 감당 가능한지 이것도 걱정스러울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금년이야 뭐 11월부터 두 달이라 예. 금액이 크지 않지만 네네.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예산을 편성 예정으로 있는 거는 내년도에 250억 정도면 가능하다 보고 예. 내후년부터는 한 550억 정도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이게 금액이 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예, 예, 그렇죠. 적지 않은 금액인데 현재 저희가 뭐 버스나 택시업체 지원이나 보조금 주는 거가 네네. 일부 줄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화성시가 일부 버스에 대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다 확대할 것이지만 네. 버스 공영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럼 버스 공영제를 추진함에 따라서 네. 버스 운영 원가가 절감되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재 다른 지원금을 주는 것들에서도 네. 약간 감소 요인들이 발생합니다. 예. 그 부분이 있고 또한 현재 화성시는 재정 자립도 68%로 네.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에서는 1위입니다. 아하, 그리고 현재 예산이 한 3조 5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예. 저희가 사업 순위를 조정하거나 예전에 계속 시행해 왔는데 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조금 조율하면 네. 재정에는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큰 폭에서 이제 버스 공영제의 일부고요. 이게 무상교통 서비스라는 게. 그러면 이제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버스 공영제 도입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일부가 저희가 도입돼서 이미 버스 45대를 네. 구매했습니다. 이미 시에서. 45대를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화성에서 아. 버스 면허를 취득해서 네. 저희가 시작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예, 어제부터요. 예.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저희가 이 화성을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 화성의 일부 지역은 예. 그 시골 지역하고 똑같습니다. 버스가 하루에 몇 대 다니지도 않습니다. 예. 그럼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자 보존금을 전부 주고 있습니다. 예. 예. 버스 운행 적자에 대해서 네. 현재도 보전을 해주고 있거든요, 전부요. 네. 근데 그 버스가 하루에 한 5번 다니면 나머지는 계속 서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영제를 하면 예를 들면 시골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이 사신다 네. 하면 이분들은 출근 시간 바쁜 시간에 나오실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버스 노선에 같은 버스를 뭐 순간적으로 번호를 바꿔 달아서 네. 출근 시간에는 출근 버스에 많이 배차를 하고 네.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그 지역 어르신들과 논의를 해서 네. 그 버스를 이용한다면 버스가 훨씬 효율적으로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한 20여 대가 버스 노선을 반납했습니다. 네. 아하. 자기네들은 적지 않아서 못 운영하겠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노선부터 저희가 점진적으로 공영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 아까 잠깐 시장님하고 연결이 안 됐을 때 지금 이제 대중교통 버스 공영제를 하는 이제 자치단체가 이제 강원도 정선군이 있고요. 전남 신안군이 있다 이제 설명했었거든요. 네. 이런 쪽의 사례도 좀 보셨습니까? 네. 저희 신안도 방문했고요. 예. 그 신안 군수님하고도 같이 논의도 했고 네. 여러 번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결국은 버스 공영제로 가는 것이 이제 이를테면 뭐 서비스 질도 높이고 그다음에 예산도 효율화시키는 그런 것으로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네, 저희가 특정 업체를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예. 신안군 같은 경우도 버스가 공영제로 됨으로 인해서 예. 버스 한 대당 운영비가 한 30%가량 실질적으로 절감이 됐습니다. 오히려 3분의 1 가까이가 줄어들었네요. 네네. 어허. 그리고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강원도 정선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공영제를 도입한 것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오지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뭐 한두 대, 두세 대 다니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버스를 운영하다 보면 이제 또 이제 당연히 버스 회사에서는 또 적자가 생기고 그래서 보전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버스 공영제 가는 게 맞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예. 지금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시내 같은 경우도 지금 대부분이 시내 네. 버스는 네. 준공영제인데 예. 준공영제라는 게 적자분에 대해서는 전부 예. 어느 지자체를 막론하고 전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적자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적자 났는지는 잘 몰라요. 어느 지자체도요. 네. 예. 그냥 A라는 도시에서 네. A라는 버스 회사가 100만 원 적자 났으니 네. 유료 보증금을 100만 원 주세요. 하면 그냥 주는 형태입니다. 현재가요. 네. 운영비가 이렇게 적자 났으니 운영비 지원해 주세요. 하면 주는 형태이고 네. 저희가 어느 지자체도 버스 회사를 뭐 정확하게 왜 적자 났고 왜 이런 부품을 교체했고 이런 부분에서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신안군을 감으로써 저희가 네. 많은 부분의 의혹을 네. 약간 좀 네. 달리 해석하게 됐습니다. 예. 예. 그 또 이제 버스 기사분들은 또 공영제가 되면 또 그분들도 어떤 뭐 직업적으로도 또 신분이 안정화되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네네. 직업의 안정성도 생기고 예.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버스 기사를 1차 모집했고 네. 2차를 모집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되면 버스 기사님의 과거 이력이나 이런 걸 보다 네. 객관적으로 봐서 이제 뽑게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희가 그 버스 한 대당 네. 그 다른 민간보다 저희는 2.8명의 기사님을 둡니다. 네. 그럼 버스 기사님의 무리한 운행도 적기 때문에 안전사고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철모 화성시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날마다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재미나게 화끈하게 전해주는 코너입니다.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표정이 다소 피곤해 보이지만 좋은 데 다녀온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비 내리는 전주에서 역사의 순간을 보고 왔습니다. K리그 소식입니다. 네, 비 내리는 전주에서 네. 역사의 순간을 보고 또 무슨 역사의 순간인지 저는 알고 있지만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네, K리그 소식인데요. 이동국 네. 선수 은퇴 때 제가 전해드렸었잖아요. 예. 우승컵 들면서 은퇴하고 싶다. 그랬는데 기대대로 됐습니다. 예. 기쁨의 눈물 흘리면서 해피 엔딩 하고 싶다고 했는데 말대로 이뤄졌고요. 전북 어제 대구와 만났습니다. 최종전 경기였는데 현대가 라이벌 2위 울산에 승점 3을 앞서고 있어서 사실 네. 비기기만 해도 우승이었어요. 사실 근데 비기기만 해도 되는 경기가 축구에서 제일 무섭거든요. 네. 네, 어제 최종전에 그냥 이동국을 위한 경기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동국 선수를 선발로 출전을 시켰더라고요. 이야. 무릎 부상에서 막 회복한 또 실점 감각이 많이 떨어진 노장 선수를 승부처에서 내는 도박, 모험을 감행한 건데 그러게요. 만약 저도 사실은 네. 이동국 선수를 뛰게는 할 것이다. 네. 당연히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거 그쵸. 아닙니까? 그럼 뭐 대강 점수를 낸 다음에 후반 네. 적당한 시간대 승리가 좀 확정된 네. 이후에 네. 내지 않을까. 네. 그게 네. 축구 기자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예. 했거든요. 왜냐하면 네. 우승을 만약에 이동국 선수를 내서 만약에 네. 못하면 그 뒷감당 어떻게 할 거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예. 뭐 이벤트 경기도 아닌데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동국 선수를 선발로 냈고요. 네. 전반 20분에는 이동국을 위해 2분간 기립박수를 치고 정말이에요? 네. 저도 못 봤어요. 이 네, 부분. 2분간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우리와 같은 박수가 예. 쏟아졌는데요. 네. 비 내리는 쌀쌀한 날씨 속에 이동국 선수 무려 90분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네. 전주성의 모든 기운이 그의 골을 발았습니다. 하지만 한 끗이 부족했고요. 마지막에는 근육 경련이 와서 절뚝절뚝 거리더라고요. 예. 경기 끝나니까 그대로 주저앉았을 정도인데 본인이 어쨌든 공격 포인트는 없었고요. 대신
대신 이동국이 프로 데뷔할 때 태어난 98년생 조규성 선수가 2골을 넣으면서 예. 선배의 화려한 은퇴식에 특급 도우미가 됐습니다. 예. 전북은 2대0으로 이겼고요. K리그 최초로 4연패, 가장 많은 8번째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아들 같은 선수가 골을 넣어줬군요. 네, 형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럴 수 있죠. 좀 네. 그렇죠. 네. 자, 리그 4연패 네. 8번째 별 네. 아닙니까? 네. 우승 행사 아주 성대했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대단히 열띠고 홍분된 분위기는 아니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어느 정도 우승이 예견된 상황이었고 또 챔피언이 좀 익숙한 것 같아요. 네. 2009년부터 리그만 벌써 8번째 우승이고 사담이지만 제가 이제 다른 부서 네. 가느라 스포츠부를 3년 반을 떠나 있었는데 네. 그때나 지금이나 돌아오니 똑같아요? 계속 전북 천합니다. 이렇게 계속 절대 강자로 군림하는 이유 당연히 투자일 네. 텐데요. 어제 뒤풀이 이동국 선수의 은퇴 잔치를 거의 1시간을 했거든요. 그래요. 팬들 가족들 앞에서 성대한 마침표를 찍었는데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구단주인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직관을 했습니다. 이동국 선수에게 신차 미니밴을 선물을 했고요. 아. 자주 연락합시다. 미니밴이요? 네. 그 좋은 차를. 예. 자주 연락합시다 이런 말을 했다는데 이동국 네. 선수가 심쿵했다 이런 얘기를 전하기도 했고요. 그래요. 이동국 선수의 20번은 영구 결번됐습니다. 아무래도 만년 하위권이던 팀을 사실은 예. 우승은 꿈도 못 꾸던 팀을 2009년 첫 우승부터 여러 차례 별을 달게 해준 전설 선수에 대한 확실한 예우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어제 비 왔는데 네. 축구는 비 와도 하지만 네. 야구는 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어제 야구가 됐습니까? 못했죠. 네. LG와 키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 그래서 오늘 6시 반 잠실구장에서 하루 미뤄져서 열립니다. 네. 사실 두 팀 다 달갑지는 않아요. 2위까지 노리던 LG는 최종전에서 SK에 지는 바람에 4위가 됐고 예. 키움 역시 최종전에서 두산에 지면서 5위가 됐습니다. 결과론적이지만 두산만 이겼다면 키움은 2위가 가능했거든요. 예. 두 팀 다 이거 내가 뛸 경기 아닌데 하면서 씁쓸하게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러모로 그래도 LG가 유리합니다. 4위 LG는 오늘 이기거나 비기면 그대로 준 플레이오프 가고요. 예. 키움은 오늘 내일 이겨야 두 번 모두 이겨야 준 플레이오프 갑니다. 네. LG는 켈리 선수를 선발로 등판시킵니다. 치열한 승부 펼쳐진 9월 이후 8경기에서 7승 무패. 평균 자책점 2.21이에요. 특히 키움을 상대로는 3전 전승했습니다. 어이, 네, 예. 강하죠. 예. 키움은 오늘 브리검 선수를 냅니다. KBO 리그 4년차 경험 많은 좋은 투수지만 기복이 좀 있어요. 네. 브리검 대신 에이스 역할을 올 시즌에 했던 게 요키시 선수였는데 최종전인 두산전에 등판을 하면서 1, 2차전은 로테이션상 나오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다만 키움은 방망이의 기대를 걸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박병호, 김하성, 이정후 선수 등 국가대표 야수의 활약에 집중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LG가 이겨서 단판으로 끝나면 기존 포스트 시즌 일정엔 변동이 없고요. 모레 또 4일 준 플레이오프 1차전이 치러지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오늘 키움이 이겨서 내일까지 끌고 가면 네. 전체 일정도 하루씩 밀려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따끈한 스포츠 소식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맞붙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일 대선이 치러지는 건데 자 사전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가 무려 9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그 어느 때보다 투표 열기가 뜨겁습니다. 특히 경합주에서 두 후보 간의 초접전 양상을 보이면서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정엽 세종연구소의 미국 연구센터장을 연결해서 미국 대선 판세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 센터장님,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주말에도 핵심 경합 찾아가서 이제 유세 총력 기울이고 있는데 일단 여론조사상으로는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죠. 네, 현재는 전국 단위 여론조사라든지 예. 아니면 경합주들에서의 여론조사라든지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난번 이제 대선 때 기시감이랄까요? 이제 그때도 힐러리 클린턴 이제 민주당 후보가 여론조사상으로 이제 우세했는데 결국은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에도 예. 이제 여론조사상으로는 이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네. 큰 차이로 이제 선거인단을 획득해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후보에게 이길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 네. 당시 많은 경합주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조사와는 달리 아주
작은 차이로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예. 그 선거인단을 가져갔던 것이죠. 네, 그래서 뭐 올해도 네.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고는 있지만 그러한 결과가 혹시 재현되진 않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뭐 그럼 이제 당시 그 여론조사 또 신뢰도 관련해서 하신 얘기가 있었는데 뭐 이번에 여론조사는 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2016년에도 이제 사실 전국 단위 여론조사는 이제 맞았던 것이죠. 약 네. 2, 3%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실제 네. 결과도 이제 그렇게 나왔었고요. 네. 다만 이제 그 경합주들의 여론조사가 이제 전국 단위 여론조사보다는 그 여론조사의 품질이 조금 낮았던 데 이제 문제가 네. 있었다라는 교훈이 있었는데 네. 올해는 이제 그 여론조사 주 단위별 여론조사들이 예. 이제 유권자들의 교육 수준을 가지고 이제 보정을 했기 때문에 예. 2016년보다는 네. 이제 훨씬 정확할 것이다라는 네. 예측이 많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론조사는 2016년에 비해서 이제 트럼프 후보에게 유리한 측면을 이미 감안한 여론조사다. 그렇기 예. 때문에 2016년처럼 또 경합주들에서 전부 뒤바뀔 확률은 낮아 보인다라는 게 대략적인 예측 기관들의 분석입니다. 네, 좀 더 특히 경합주를 대상으로 봤을 때 더 정교해진 여론조사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항상 이 경합주가 중요한데 뭐 바이든이 이제 경합주들에서도 앞서고는 있는데 이제 다만 이제 지금 중요한 게 심지어 오차 범위 내에 뭐 투잡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경합주들을 한 6개 주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애리조나, 네. 플로리다, 네. 노스캐롤라이나 이 남부에 있는 주들과 예. 그다음에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뭐 소위 러스트벨트라고 불렸던 3개 주. 그래서 총 6개 주의 이제 경합이 이제 아주 강력하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주들의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이번에 최종 결과가 정해질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예. 지금 그 남부에 있는 주들, 애리조나주, 플로리다주,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후보와 바이든 후보의 차이가 매우 적습니다. 예. 네, 그에 반해서 이제 러스트벨트,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 예. 가져갔었던 위스콘신, 네. 미시간, 미시간, 그다음에 펜실베니아. 펜실베니아 같은 주들은 현재 좀 바이든 후보가 좀 네. 넉넉한 격차로 그래도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이 경합주 판세를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예. 바이든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펜실베니아는 또 바이든 후보의 또 고향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네네. 예. 자, 근데 지금 또 이는 이제 변수 가운데요. 근데 이제 대선의 변수 가운데 이제 또 코로나19를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누적 확진자 수가 900만 명 넘었고요. 하루에 10만 명 가까운 신규 확진자 생기고 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확진자 수 관련해서 음모론까지 제기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 미 대선 결과에 영향 어떻게 끼칠 것으로 보십니까? 사실 이제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찬반에 가까운 이제 투표로서 이제 성격이 규정되고 있고,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찬반 중에는 이 코로나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잘 대응을 했는가 하는 네.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이든 후보는 어떤 이슈나 이념을 가지고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결하기보다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잘 대응을 했는가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거기에서 좀 벗어나서 좀 경제적인 이슈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부분 중에 경제 부분은 그래도 이제 바이든 후보보다 좀 낫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재확산되고 하루에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확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결코 유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저번에 이제 확진된 다음에요. 이제 병원 치료를 받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트럼프 나 뭐 이겨냈다.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일종의 뭐 극복의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전한 것인데 왜 이럴까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가 확산될 때부터 코로나에 대한 네. 어떤 아주 심각성을 좀 인지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초기에 정책적 대응이 실패했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보면 세계 사망자의 거의 3분의 1에 이르는 예. 뭐 그 정도까지의 사망자를 내게 되는 상황이 이르게 된 것이죠. 예, 예. 그러던 상황에서 이제 본인이 코로나까지 걸렸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 미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불리한 상황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를 극복한 대통령이라는 좀 네. 강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다만 그거 말씀하십시오. 다만 그것이 이제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외에 예. 일반 유권자들에게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한 대로 비쳤는가 하는 네. 문제는 좀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런 모습 두고 이제 뭐 타조 클럽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예. 자, 이번 미국 대선 이제 투표 열기가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사전 투표에 무려 9천만 명 유권자가 이제 참여를 했고요. 그 최고 투표율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2016년에 약 1억 3,500명 정도가 투표를 했는데 네. 이미 9천만 명이 넘는 미국 유권자들이 사전 투표에서 투표를 했기 때문에 예. 3분의 2가 이미 넘은 수치이죠. 예, 뭐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의 투표 당일날 네. 뭐 2016년과 비슷하다고 한다면 네. 아마 미국 최고의 선거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2016년에는 사전 투표가 총 투표의 약 42% 정도 차지했었는데 네. 이미 뭐 사전 투표가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뭐 그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2016년에 투표를 하지 않았던 계층이 예. 투표를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젊은 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소수 인종 계층이 네.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투표율 면에서는 2016년보다 높아질 것 같고 뭐 예. 그것은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할 것 같다는 것이 중평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높아짐으로써 전체 투표율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특히 투표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이제 젊은 층과 소수 특히 민족들을 출신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이든 쪽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관측하시는 거군요. 네네네. 자, 근데 또 문제는 이게 우편 투표 아닙니까? 예. 그 우표 유권자들이 이제 기피한 우편 투표 용지가 배달되지 않는 상황. 이게 이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과거에도 이제 우편 투표는 많이 실행이 되었었던 거고요. 예. 우편 투표가 이제 무효가 되는 많은 경우는 네. 개표 시한까지 우편 투표가 도착하지 않았던 경우였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좀 홍보가 잘 된 덕인지 예. 지금 많은 우편 투표가 이미 행해져 있고 네. 우편 투표 용지가 발송이 되었으나 아직 반송이 되지 않은 것들이 뭐 꽤 많은 비중이 있긴 한데 예. 꼭 우편 투표 용지를 받았다고 해서 꼭 우편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현재 우편 투표를 투표 용지를 내보냈으나 아직 돌아오지 않은 우편 투표 용지가 뭐 이것이 아직 배달 과정 중에 있는지 예. 아니면 이 사람들이 그냥 현장 당일에 투표를 하려고 하는 생각인지 뭐 이건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미국 법원이 또 뭐 특별 조치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미국의 선거는 어떤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예.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다기보다는 네. 주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표 시간도 다르고 네. 우편 투표를 언제까지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개표를 언제부터 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모두 주 단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주 의회 중에 이제 민주당 성향이 강한 주에서는 이 우편 투표를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펜실베니아 같은 주들은 주 의회에서 이제 3일을 더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공화당 측에서 예. 거기에 이제 항의를 하면서 소송을 걸었었던 것이죠. 예. 근데 이제 법원 최종적으로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그 공화당의 항의를 기각하면서 예. 이제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투표일 3일 이후까지 도착하는 우편 투표도 개표에 포함한다라고 했고, 예. 뭐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주는 투표일 후 9일까지, 그러니까 11월 12일 도착분까지도 개표를 한다라는 네. 결정이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대선 불복 가능성, 대선 결과에 대해서 불복 가능성 시사해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근데 또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또 이제 들으셨겠지만요. 그
바이든 후보 유세 차량 버스를 둘러싸고 이제 공화당 쪽 지지자들이 이제 둘러싸고 차량을 둘러싸고 위협하고 총까지 들이대고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면은 결국은 이제 대선 이후에 뭐 양측 간의 어떤 갈등 같은 게 어떤 폭력 사태까지도 뭐 갈 수 있다. 뭐 심지어 내전이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본인이 불복한다는 것은 뭐 정치적인 행위는 될 수 있겠지만 법적인 의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 개표 결과가 나왔고 그것이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승복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제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다만 미국 정치가 매우 양극화되어 있고 이념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계층이 그 지지의 강도가 매우 강렬하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하신 그 뉴스와 같이 이제 바이든 후보의 유세 차량을 이제 물리적으로 위협하는 상황까지도 나왔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민주당 소속인 미시간 주지사를 살해 납치 위협하는 뭐 그러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거 이후에 이러한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미국 내 사회에 불안 요소로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각 주들은 이러한 소요 사태에 대비해서 주 방위군을 동원할 계획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제 북미 관계에 비롯해서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있을 거로 보십니까?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된다면?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된다면 당분간은 기존에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정책들을 재검토하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이슈가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아마도 바이든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2021년은 좀 비교적 북미 관계에 어떤 진전이 있다기보다는 서로 지켜보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북미 관계에 이제 관련해서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 할지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관측하시는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 연구센터장과 미국 대선 상황 같이 분석해봤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오늘 11월 2일 월요일 순서 이제 마칠 시간 됐습니다. 마치기 전에요. 청취자분들 가운데 메시지 몇 개 보내주신 분들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9678번 끝번호 9678번님께서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네, 말씀 고맙고요. 앞으로 저희들도 더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변함없이 이슈를 만드는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